자, 봅시다. 경제학. 경제 1, 2, 3, 4 이렇게 총 4개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한 지문은 더 할 거예요. 5까지 할 건데 그건 제가 프린트로 따로 드릴 거예요. 뭐 그렇게 갈 거고요. 결국에 돈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잠깐만, 경제는 어떤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냐면 니네 전문 용어 알아야 돼. 경제는 앞에 철학하듯이 있는, 철학은 딱히 전문 용어를 할 게 없잖아. 그래서 이해가 중점적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경제는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좀 있는 상태여야지 풀기가 수월해요. 그러면 경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돈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거잖아. 자본주의가 뭔데? 야, 이용범 너 잘 걸렸다. 자본주의가 뭔디? 돈. 아, 돈 뭐? 아, 다 돈으로 바꾸면 자본주의 맞아? 시간 돈으로 바꿀 수 있어? 어떻게 바꾸는데? 에버랜드. 아, 뭔 개소리야. 뭔 시간을 에버랜드를 돈으로 어떻게 바꾸고. 아, 너 그거 그 매직 패스인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줄 서기 싫으면은 돈 내고 그거 프리패스 하는 거? 그게 비문학 지문에 나오겠냐? 시간에 따른 돈이 이자야. 야, 너네 위험한 거 좋아해? 리스크는 내가 가지는 게 좋아? 남이 가지는 게 좋아? 남이 가지는 게 좋잖아. 나 리스크 가지고 싶지 않잖아. 남한테 리스크 주면은 그거 뭐라고? 남한테 리스크를 줬으면 난 그에 상응하는 뭐를 지불해야 돼? 아이씨, 미쳤는데. 야, 자본이 뭐야 그러면? 찬영아, 자본이 뭐냐? 돈 좋아해? 왜 좋아해? 귀하니까 좋아하는 거 맞아? 희소성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건 그러면 인정? 그러면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으면 난 그만큼의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네? 뭘로 지불할 건데?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으로 지불을 할 거라고. 이게 뭐야? 님들 다 보험이 있으시죠? 이 리스크를 내가 가지기 싫으니까 유사시에 상대방이 돈을 지불해줬으면 좋겠어서 하는 게 보험 아니에요? 위험에 따른 돈이네? 위험에 따른 수당이네? 돈이네? 그러면 권리는 사고 팔 수 있어? 나의 권리? 사고 팔 수 있지. 권리도 사고 팔 수 있어. 채권도 사고 팔 수 있고 니네 영주권도 돈 주고 받잖아. 그럼 영주권 받은 다음에 시간 지나면 그거 국민으로 인정되는 거잖아. 모든 거 다 돈으로 주고 받는 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뭐를 깔아야 되냐면, 그러면 너네 손해보는 거 좋아해? 싫어하잖아. 그래서 자본주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를 깔아야 되냐면 우리는 모두 이기적이다. 이기적인 개인을 깔고 가야 돼요. 전부 다 손해보기 싫어해요. 나라도 국민한테 손해보기 싫어하고요. 기업은 더더욱이 싫어하고요. 개인과 개인 사이도 손해보기 싫어한다고. 이익 보고 싶어 한다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배울 건데요. 그래서 뭐 채무에 대한 권리는 채권이라고 하고, 증명서에 대한 권리는 증권이라고 하고, 이거 다 사고 팔잖아요. 증권시장 따로 있고 채권시장 따로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전부 다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등등등등등 해서 모든 거를 다 뭘로 바꿀 수 있다? 다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자본주의의 기본을 깔고 가야 되는 얘기고요. 뭐 환율 얘기는 어차피 뒤에 책에 나오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자본주의가 돌아가려면 일단 시장경제 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에 들어가 있는 게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시장경제 체제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매우 많고 공급되는 질이, 제품의 질이, 서비스의 질,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의 질이 다 동일한 시장이야.
얘들아 유사한 거랑 동일한 거랑은 다른 거야. 동일하다라면 그냥 다 똑같은 거 판다는 얘기야. 모든 게 똑같아. 완전 경쟁 시장에선 가격이 조금이라도 비싸지면 수요자는 뭐가 많아? 다른데 대체재가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대체재가 많기 때문에 공급자가 함부로 뭐를 손댈 수가 없어. 가격을 올리는 게 너무나도 큰 위험이야. 그래서 가격이 시장가에 맞춰서 그냥 딱 정해지게 돼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자는 함부로 가격을 올릴 수가 없다. 아무 문제 없죠. 여기까지. 그래서 대체재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수요와 공급이 움직이면서 가격이 결정되어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시장 체제는 완전 경쟁 시장인데 모든 회사가 동일한 제품을 팔 수가 상식적으로 없잖아.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비현실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기업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야. 특정한 노동력이 많은 국가는 좀 더 노동 집약적인 제품을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급감하는 구조에서는 기술 집약적이거나 자본 집약적인 거 우리는 돈 많이 쌓아놨으니까 그거 집약적인 산업을 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비현실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급자는 제품에 따라서 질이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유통하는 경로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르게 책정이 되겠죠. 해외 배송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배 타고 오면은 좀 싸게 받는 대신에 엄청 늦게 받고 항공으로 배송받으면 빨리 받는 대신 많이 돈을 내야지. 모든 건 다 돈으로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고요. 사실 그래프 나오는 데부터가 조금 뇌가 아플 거라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쉬운 데는. 완전 경쟁 시장과 달리 하나의 공급자가 제품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뭐를 갖추게 되면 시장 지배력을 갖추게 되면은 독점 시장이라고 한다. 독점 시장은 다른 경쟁사가 시장에 들어올 수 없는 진입장벽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한 기업의 평균 비용이 월등히 낮아서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어떤 거 있냐면 그냥 중국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제조업은 지금 어디서 다 끝나? 중국에서 다 끝나요. 지금 우리나라에 손톱깎이 같은 거 만드는 회사 남아있을 것 같아? 없어. 그런 거 전부 다 테무 같은 데서 사잖아 니네들도. 그래서 전부 다 압도적인 노동시장으로 그거 다 무시해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산체제 국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면 누굴 동원하면 돼? 인민을 동원할 수 있단 말이야. 국가가 오케이만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가격 평균 비용이 한 기업의 평균 비용이면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낮아서 너무 싸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나는 싸게 팔아도 이익을 보는데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평균 비용이 월등히 높지. 최저시급이 얼마니까? 1030원이니까 올해부터. 때로는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소요되고 수익성도 보장할 수 없지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공급자를 지정하여 독점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대.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 뭐 있어요? 한전. 우리나라에 전기 설비 깔려면 그거 개인 사업자가 혼자 다 깔 수 있었을까? 그거 되게 힘들었을 거거든? 그럼 처음에 통신망 만들 때에도 SK 이런 데를 만들어가지고 한쪽을 밀어주면서 뭐를 줬다고요? 정부가 보조금, 지원금 이런 걸로 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에 니네가 민간으로서 많이 설비 투자를 해라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공급자를 지정하여 독점을 허용하기도 하는데 공기업에 의해서 공급되는 전기 그리고 우리 상하수도 시스템도 전부 다 공기업이 운영하죠. 이런 것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독점 시장은 하나의 시장 하나의 공급자가 엄청 큰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면 독점 시장이라고 하나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서 사실 여기서부터가 문제겠죠. 독점 경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의 특성을 모두 보이는 독특한 시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 안 독특해요. 니네 어디에 살아가고 있냐 이미 독점 경쟁 시장에 살아가고 있어. 자, 여기 핸드폰 삼성 쓰는 사람 손, 애플 쓰는 사람 손. 너 없냐? 자, 우리나라에 핸드폰 2개밖에 없어. 맞아? 야, 샤오미 쓰는 사람 있어? 화웨이 거 쓰는 사람, 아니 모토로라, 노키아 없네. 야, 그렇다고 해서 누가 우리나라에서 그거 팔지 말라 그랬어? 그런 거 아니잖아. 모토로라 핸드폰 우리나라에 팔지 말라고 한 적 없잖아. 근데 사실상 회사 몇 개가? 2개가 지금 5천만 명의 핸드폰을 다 대고 있는데 이런 게 독점 경쟁 시장이죠. 사실상
지금 그냥 독특하다고 얘기했는데 안 독특해요. 이거 니네가 사는 현실이 이래요. 그래서 독점 경쟁 시장에서는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하고 진입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면서 여러 공급자들이 서로 조금씩 다른 상품을 만들어 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 상품 차별화라고 불러. 상품 차별화라고 부르는데 상품 차별화가 되니까 뭐가 생기냐? 애플 쓰던 사람 안드로이드로 바꾸면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하지.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iOS 체제랑 안드로이드 체제가 아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삼성 쓰던 사람은 삼성이 제일 편해. 3패 포기할 수 있어? 못해요. 3패 포기 못한다고. 애플 쓰는 사람은 니네 그 뒤로 가기 버튼 연태하는 거 그거 할 수 있어? 그거 빡쳐서 하기 싫어 못해. 그래서 충성도가 생기지? 그러면 일부 어느 정도의 뭐를 가지게 돼? 독점력이 생긴다고. 차별화에 따라서 일부 독점력이 생겨.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독점 경쟁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상품 차별화를 하는 구체적인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차별화의 방식은 어떤 차별화겠냐? 디자인 다르게 하는 게 제일 쉬운 거 아니야? 근데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아이폰이랑 삼성의 디자인 갭 차이가 엄청났는데 이번에 갤럭시 새로 나온 거 본 사람 아이폰이랑 구별이 잘 안 되던데? 그러니까 아이폰이 혹시 유출 사진 보셨어요? 아이폰 17 유출 사진? 카메라 선이 가로로 되어 있던데? 걔네들도 계속 뭐를 바꾸는 거야? 디자인 바꾸는 거야. 솔직히 삼성폰이랑 애플폰이랑 성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 별로 안 나. 근데 왜 써? 차이나 애플 왜 쓰냐? 예뻐서 아니야? 예뻐서 말고 답 나오는 거 있어? 예뻐서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의 차이가 가장 큰 차별화래요. 그래서 독특한 재료, 핸드폰 생각하시면 돼요. 애플은 뭐 티타늄 소재를 썼다느니 뭐 한다느니 뭐 이런 거 맨날 하잖아요. 우주선 만들 때 쓰는 소재를 내 핸드폰에 왜 집어넣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대요. 그래서 겉모양의 디자인을 달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고 여기까지도 뭐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 없었을 겁니다. 차별화에서 각각의 어느 정도의 독점력을 가지고 있으면 독점 경쟁 시장인가 보다 해서 여기 세 문단은 그냥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가 나올 텐데 여기서부터가 좀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거든. 근데 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프 나오면 일단 우리 같은 문과맨들은 기분이가 안 좋아. 나 그래프 잘 못 읽거든. 니네가 나보다 그래프 잘 읽을 거야. 님들 지금 함수 열심히 하시잖아요. 미분계수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국어 과목이야. 어쨌든 간에 국어 과목이야. 그러면 뭐만 봐? 글자만 보고 그래프는 사실 너희들의 이해를 도와주는 수단이야. 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천천히 글이랑 맞춰서 눈으로 왔다 갔다 해보시면서 읽으시면 안 어려워요. 자, 그림은 독점 경쟁 시장에서의 단기 균형이라고 얘기했다. 단기 균형이에요. 독점 경쟁 시장에서의 단기 균형인데 자, 완전 경쟁 시장 내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은 수평선의 모양이지만 자, 여기서부터 이제 뇌를 좀 써야 돼. 왜 그럴까? 자, 여기 지금 수평선이야? 아니야. 아니지. 우하향 곡선이잖아, 이건. 수평선이 아니란 말이야. 왜 그러면은 완전 경쟁 시장에선 수평선이 되는데 수평선이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야? 이렇게 피었다. 이 정도까지 할게요. 이렇게 가야지 수평선이라는 얘기잖아. 왜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자 A 공장 사장, B 공장 사장, C 공장 사장, D 공장 사장이라고 하자. 우리들이 물건을 너희한테 팔 건데 우리가 정말 다 똑같은 물건을 갖다 판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함부로 가격 조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위에서 써놨지. 그럼 가격은 고정된다고. 가격이 고정되고 그러면 우리가 다 똑같은 거 사다 팔 거니까 어차피 팔 사람들 니네밖에 안 돼. 정해져 있어. 그러면은 수요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또이또이가 될 거라고. 우리가 같은 걸 팔기 때문에 수요도 다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가 될 거야. 따라서 수평선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눕게 된다고. 이게 쭉 이어진다고.
그러다가 이제 미친놈들이 하나씩 튀어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아예 엄청난 기술력으로 찍어 눌러버리던가 아니면 중국처럼 엄청난 노동으로 찍어 눌러버리던가 그걸 뭐라고 그러지? 치킨 게임이라고 그러잖아. 너 죽어 하고 때려버리는 거, 가격 내려버리는 거. 자 그럼 A의 이유는 이해됐어요? 어차피 A는 문제에서 물어보잖아요. 자 모두가 동일한 상품을 팔고 있고 시장의 파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을 누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다고? 공급자들이 함부로 가격을 건드릴 수가 없다. 따라서 가격이 고정이 된다라는 거 이해하셨으면 됩니다. 이해됐지? 넘어갈게요. 그러면 차별화된 상품들이 각자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게 되면은 이제 뭐가 됐다고요? 독점 경쟁 시장이 됐다고요. 이거 독점 경쟁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에서 같이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습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왜 이거 우하향할까? 너네 그래프 읽을 때 뭐 먼저 봐야 돼? 축 먼저 봐야 된다. 왜 우하향하니? 니네 가격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싸면 뭐 찾을 거야? 야 이번에 아이폰이 일반 버전이 350으로 출시된다 그랬어. 너네 그러면 아이폰 살 거야? 삼성 거 살 거야? 삼성 거 사겠지.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높아지면 수요 자체가 떨어지겠지. 수요가 떨어지면 따라서 그에 맞춰서 뭐도 떨어져. 생산량도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반비례 그래프가 된다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떨어지게 돼 있고 생산량은 그에 맞춰서 같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우하향하는 이런 곡선이 생긴다고요. 이해됐어요?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독점 경쟁 시장에서는. 그래서 자 그러면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 왜 우하향하는지도 이제 이해됐어요? 넘어갈게요. 독점 경쟁 시장에서 단기 균형은 개별 기업의 한계 수입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대. 자 그래프를 다시 그래서 읽어보고 올라가면은 자 한계 비용 곡선과 한계 수입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어디냐? 여기 찍혀 있는 거 보여?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될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제발. 님들 자원봉사할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봐주는 거 없다 그랬지. 그러면 내가 비용이 하나에 뭔가를 제작할 때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거를 사면은 나한테 매출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매출과 내 비용이 제로가 딱 맞는 지점에서 뭐를 해야 돼? 생산해야겠지. 제로가 되는 지점에서 생산을 해야지. 그래도 뭐 이걸 더 비싸게 팔아도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입 곡선과 평균 비용 곡선이 아니라 한계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고요. 이해돼요? 내가 들어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이 딱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뭐 할 거야? 생산할 거야. 그래서 교차하는 지점에서 생산 수준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단기 균형에서 개별 기업은 이 면적에 해당하는 이유를 가진다. 자, 그러면 님들 여기에서 이만큼의 가격대에서 생산을 했어요. 그러면은 너희 그거 그대로 팔 거예요? 그 가격에서 팔 거야? 용범아? 너 뭐 자원봉사자야? 돈 안 벌 거야? 돈 안 벌 거야? 이거보다 가격 어떻게 해서 팔 거야? 위에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이 이익이 될 거라고. 그러면 여기는 왜 뜨는데요? 고정 비용이 있잖아요. 애초에 설비 투자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거기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만큼을 띄어가지고 대체로 저 4분면 정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게 왜 여기에서 마무리가 될까? 내 수요보다 많이 생산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딱 수요와 만나는 지점이 최대로 내가 팔 수 있는 지점이니까 이 지점에서 끝난다고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너희가 뭐 좀 자원봉사 하고 싶어. 뭐 대한민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니네 이만큼만 가져가든가. 과연 그럴까? 대한민국은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닌데. 밀가루 가격 오르면 빵 가격 올라가지.
그럼 밀가루 가격 내리면 빵 가격 내려가냐? 그런 나라가 아니야. 호락호락하게 사세요. 그런 나라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봐주는 거 없다. 자, 그래서 왜 이 지점에서 생산을 하고 이 지점에 해당하는 이윤을 얻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넘어갈게요. 만일 이 시장이 독점 시장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장기적으로도 이 면적은 항상 양의 값을 갖게 되겠지만 왜? 자, 예시를 하나만 들어보자. 우리가 독점 경쟁 시장에 있었어. 근데 뭐 좀 지나다 보니까 뭐 삼성 지금 망해가네. 지금 솔직히 삼성 많이 안 좋잖아요, 상황이. 반대쳐도 좀 그렇고 애플에 비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나 삼성폰 많이 쓰지 해외 나가면 거의 다 애플폰 쓴단 말이지. 상황이 안 좋잖아. 삼성이 망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애플은 누구 눈치 보면서 가격 결정할 것 같아? 그냥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손해볼 일이 있겠냐? 내 수익이 음액값으로 돌아갈 일이 있어? 독점 시장에서? 그럴 리가 없어. 절대 그렇지 않아. 먼저 전제했죠. 모든 자본주의는 일단 이기적이다.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 수익이 음액값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그냥 뭐 해버려? 그 사업을 안 해버리지. 왜 내가 손해보면서 그걸 계속하겠어? 그래서 자, 뭐 여기 장기적으로도 항상 이 면적은 양의 값을 갖겠지만 독점 경쟁 시장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이해되겠죠? 독점 경쟁 시장에는 왜 그러면 항상 양의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시장 파괴자는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시장에 진입하는 애들도 계속 있을 거거든. 진입 장벽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독점 경쟁 시장에? 진입 장벽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뭐 들어와서 니네가 우리 이길 수 있으면 들어와서 장사해. 상관없어. 근데 분명히 뭐 할 거야? 치킨 게임 걸 거야 그러면. 그래서 들어오기 때문이다까지 했고, 자, 새로운 기업들이 진입해서 경쟁하는 기업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된다면 수요 곡선은 점점 아래쪽으로 이동해 간다. 이거 헷갈리지 마. 다시 그래프 보여줄게. 경쟁자들이 계속 진입을 하면 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눕는 거야? 전체가 내려오는 거야? 전체가 내려오는 거야? 이 기울기가 눕는 거야? 왜 이렇게 그래프 나오니까 애들이 왜 이렇게 멍청해졌지? 니네 수학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야, 시장에 경쟁자들이 들어왔어.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독점 경쟁 시장이야. 그래도 난 어느 정도 내 독점력을 가지고 있어. 차별화가 돼서. 하지만 시장 경쟁자가 점점 많아지면 이게 전체 값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전체 값이 내려오겠지. 이렇게 내려온다고. 이게 이렇게 눕는 게 아니라 내려오다가 보면은 이제 돈을 못 버는 지점쯤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부터 슬슬 이렇게 눕기 시작한다고. 내려오다가 이제 슬슬 누워. 자, 그래서 전체 시장의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경쟁하는 기업의 수가 점점 많아지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의 파이가 점점 작아지잖아. 피자 8조각인데 자꾸 9명, 10명, 11명 이렇게 들어오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양 자체가 그냥 절대적으로 줄어버린다고. 이와 같은 장기 조정 과정은 각 기업의 초과 이윤이 빵으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된다 했는데 이거 되게 불친절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미리 알려드리고, 이거 알려드리면 사실 이해하는 문제 없을 거예요. 초과 이윤이 뭐냐면 우리는 물건을 팔아서 자본을 이윤으로 가져갈 건데 초과됐다라는 건 어떤 거냐? 시장에서 나의 지배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초과 이윤이에요. 어떤 거냐? 써드릴게요. 개별 기업이 가지는 생산 조건에 우위, 이게 있겠지? 어떤 기업은 기술력이 되게 뛰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업은, 그러니까 용범이가 사장인 기업은 이 새끼가 악덕업자라서 불법 노동자들, 불법 체류자들 데려다가 막 1시간에 1,500원씩 주면서 하루에 14시간씩 공장을 풀로 돌려. 너는 물건 싸게 만들어, 비싸게 만들어, 그러면 남들에 비해서 우리 합법적인 사업자들보다 너는 훨씬 더 싸게 만들잖아. 그러면 너는 같은 가격에 팔면은 뭘 받냐? 그만큼의 더 갭 차이를 많이 먹을 수 있잖아. 그게 초과의 이윤이야. 생산 조건의 우위에 따라서 발생하는 금액이에요. 금액. 생긴 뭐 차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초과이윤이에요. 자, 초과이윤이 빵이 된다라는 얘기는 그 시장에 더 이상 빼먹을 게 많지가 않다라는 얘기랑 같아요. 그러면은 점점 어떻게 될까? 그 시장에 더 이상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게 되겠지.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끼리 결국에 다 비슷비슷 점점 평준화가 돼가지고 비슷비슷해지겠네. 지금 그래서 삼성 핸드폰 가격이랑 애플 핸드폰 가격이랑 차이가 많이 나냐? 차이 별로 안 난다. 그 돈이 그 돈이야. 뭐 한 그 달러 때문에 조금 차이 나는 거 말고는 따로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다 이렇게 누워버려요. 초과이윤이 빵이 될 때까지 내려오다가 빵이 되는 순간 이렇게 눕는다고. 그러면 이와 같은 장기 조정 과정은 각 기업의 초과이윤이 빵으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이 되는데, 그러면 너네 입장에서 잘 생각해봐. 초과이윤이 빵인 시장이야. 너네 거기 진입할 거야? 내가 남들보다 더 벌어갈 수 없다라는 걸 알아. 그러면 그 사업 안 하겠지. 그 사업에 안 뛰어들어온다고. 그러면 해먹던 놈들끼리 계속 그냥 쭉 해먹는 거야. 그래서 독점 경쟁 시장에서 각 기업의 초과이윤이 빵으로 떨어지면 더 이상의 진입이 안 일어나. 더 이상의 시장 진입이 일어나지가 않고 시장은 어떤 상태? 장기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모든 개별 기업의 초과이윤이 빵이 된다는 점에서 보면 이 시장은 결국에 완전 경쟁 시장이랑 비슷해진다고요. 아무도 진입을 하지도 않고 진입해봤자 떨어지는 것도 없으니 그냥 서로 해먹는 시장이 된다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부르게? 완전 경쟁 시장처럼 돼버린 독점 경쟁 시장, 레드오션이라고 불러요. 거기 아무도 안 들어가는 시장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항상 빼먹을 게 많은 시장에 진입자들이 많이 들어오겠지. 지금 핸드폰 시장이 왜 안 들어올까? 다른 기업들이 바보가 아닌데. 딱히 빼먹을 거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전 세계인들이 웬만하면 아프리카 사람들 빼고는, 아프리카 사람들도 핸드폰 웬만하면 하나씩 가지고 다닌다. 더 이상 뭐 해먹을 게 없어요. 핸드폰 시장에선. 자, 독점 경쟁 시장에선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부합하는 갖가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분명한 장점이 있어. 자, 그러면 자, 애플 핸드폰 쓰시는 분 예뻐서 쓰시잖아요. 삼성 핸드폰 쓰는 사람 3패가 개쩔어서 쓰시잖아요. 내가 근데 그지야. 내가 그지야. 한 달에 월급이 50만 원이야. 그러면 나는 삼성폰이랑 애플폰이 나한테 너무 부담스러워. 나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핸드폰, 중국제 핸드폰 쓰면 되잖아. 샤오미 15만 원에도 팔린대? 그러면 샤오미도 어느 정도 저가 시장에서 뭘 가지고 있냐?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서 소비자들이 그냥 원하는 상품을 사가면 돼.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놈은 애플 쓰시든가, 상패가 마음에 들면 삼성 쓰시든가, 돈이 없으시면 샤오미 쓰시든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됐죠? 넘어갈게요. 그러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평균 비용 곡선, 자, 여기 하나에 여기서부터 또 생각할 만한 문단이 또 들어가죠. 그러나 기업이 갖고 있는 평균 비용 곡선이 최저점에 도달하는 생산 수준이 그 기업의 시설 규모라고 할 때, 장기 균형 상태에서 기업은 이 시설 규모보다 더 적은 양을 생산하게 된다. 자, 봐봐. 다시 그래프를 이럴 때 쓰는 거야. 돌아와. 자, 너희 손에 안 볼 거지. 다 본인들이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품을 생산하는 사장님들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너는 뭐 누구로 할까? 우리가 뭐 빵 공장으로 합시다. 배고프니까. 상윤님의 빵, 찬현님의 빵, 그 다음에 용범이의 빵인데,
너는 잘 팔려. 그래서 하루에 100개 팔리고 너는 하루에 50개 팔리고 너는 하루에 30개 팔려. 그러면 너는 공장을 지을 때 내가 팔리는 빵 개수에 맞춰서 공장 설비를 준비하겠지. 더 비싼 돈 들여서 할 거야? 아니면 최저점으로 맞출 거야? 최저점으로 맞춰야지 내가 가져가는 이윤이 많이 남을 거 아니야. 그러면 평균 비용에서 어디에다가 생산 설비를 맞춘다고? 최저점에다가 여기다가 맞춘다고. 내 생산 시설은 여기다가 맞춰놨어. 자, 근데 독점 경쟁 시장에서 내 최저점에다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설비를 만들어놨는데 시장 진입자가 계속 많이 생겨. 뭐가 내려간다고? 나의? 그러니까 이렇게 빵 공장을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현이네 빵 공장이 들어와가지고 아현이네 빵이 겁나 잘 팔려. 우리가 가지고 가는 몫의 전체가 떨어지지. 그럼 이 곡선 어떻게 된다고? 이 선분이 전체가 밀려서 내려온다 그랬지. 그리고 내려오다 결국에는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돌아가서 완전 경쟁 시장처럼 되겠지. 더 이상의 시장 진입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자, 그러면 내 수요 곡선이 이렇게 밑으로 빠졌어. 나 지금 생산을 어디다가 맞춰놨는데? 이전에 내가 팔렸던 가격에서 최저점에다 맞춰놨는데 그것보다 내 수요가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은 공장 놀아 안 놀아? 놀게 되지. 그거 비용이지.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최저점에 도달하는 생산 수준은 그 기업의 시설 규모라고 할 때 이해됐지? 장기 균형 상태에서 기업은 시설 규모보다 작은 양을 생산하게 돼. 수요가 빠지니까. 그래서 이는 유휴시설, 그러니까 노는 시설이 생긴다고. 너네 사업자 입장에서 사람 그 공장 노는 거 눈에 안 익고 안 익고 뭐라도 뭐 좀 돌렸으면 좋겠잖아. 뭐라도 해봐 하면서 뭐다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노는 시설이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요. 또한 독점 경쟁 시장에서는 디자인, 상표, 광고 등 가격 이외의 요소들에 의한 경쟁, 즉 비가격 경쟁이 흔히 일어난다. 이거 대표적인 예시 하나만 들어주면 이해가 될 텐데, 님들 치킨 가격 대체로 얼마에 맞춰져 있어요? 한 마리에. 대체로 요즘 보니까 한 22,000원 선 이런 거 같아. BBQ가 조금 좀 비싸서 23,000원인가? 그리고 뭐 BHC 22,000원, 뭐 국내도 22,000원 선, 뭐 그 정도 가격에 한 마리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 다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차별화를 가격으로 하고 있어? 아니면은 뭐 다른 재료를 뭐 우리는 해바라기 씨유를 올리브유가 BBQ지? 올리브유를 썼다느니 또 항상 치킨 먹는 애들 잘 나가는 애들이 광고에서 먹지 웬 찐따 같은 놈들이 나와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애들이 치킨 먹는 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치킨 광고는 엄청나게 고가의 잘 나가는 이미지의 상품을 팔 것 같은 사람들이 나오더라고. 유재석 같은 사람이 뜯어야지 맛있어 보이잖아. 전지현이 치킨 먹는 게 더 좋아 보이잖아. 걔네들 광고 한 번 찍으면 얼마 받아가는데? 연예인들 광고 한 번 찍으면 목돈 땡겨가지. 아마 내가 알기로 특 S급 연예인들, A 뿔뿔급 뭐 이런 애들은 이거 30억씩 받아가요. 하루에 하면서. 하루에 그거 하루 딱 촬영하고 3, 40억 받아가. 그 치킨값 누가 내주냐? 느그가 내주지. 그러면 그 연예인들의 한 번 출연해서 수십억씩 땡겨가는 거 어디에 다 녹아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놈의 닭 한 마리 튀기면서 22,000원씩 받아갈 거야 그거? 그거 전부 다 님들이 지불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다 님들이 지불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꼭 바삭하게 한 입 뜯을 때는 내 돈이 지금 저 광고 모델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한 마리를 뜯으시라고요. 그거 효율적이에요? 뭐 또 효율적이래? 뭐가 효율적이야? 그래서 광고 모델을 안 쓰는 착한 브랜드가 하나 있던데 난 개인적으로 맛있어서 좋아. 치킨마루는 광고를 안 해요. 치킨마루 광고 잘 안 합니다. 그 어떤 거 광고를 안 하냐면 연예인 광고 잘 안 해요.
나오는 거 본 적 있어? 축구 끝나면 항상 전지현이 BHC를 뜯는데 치킨만은 안 뜯는다고. 뭐가 더 비싼 느낌 나냐? BHC가 더 비싼 느낌 나잖아. 더 맛있는 느낌 나잖아. 그래서 비가격 경쟁이 흔히 일어난다. 모든 상품이 동질적이라면 가격이 좋은 경쟁 수단이 되겠지. 다 비슷한 거를 어느 정도 수준이 맞춰져 있으면 내가 쟤보다 조금 싸게 팔면은 내가 훨씬 더 많이 팔리니까 방위담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텐데 차별화가 이미 이루어져 있어. 이미 나는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쟤도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끼리 가격 가지고 장난치면 서로 겁나 피볼걸? 그러니까 뭐 쓰는 거야 그냥. 가격 외의 것들로 경쟁해요. 누가 더 잘 나가는 연예인 쓰냐? 아니면 뭐 그런 거 뭐 사실 뭐 야 님들 올리브유로 튀기면 그거 몸에 좋은 걸라고 생각하세요? 올리브유는 고온에 가면 발암물질이 생성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고요. 그걸 다 제거한 특수 올리브유로 튀긴답니다. 그럴 거면 애초에 올리브유로 튀기지 말았어요. 그것도 뭐 모를 때 했다가 지금 낭패본 거죠. 와서 가격보다 다른 요소에 의한 경쟁이 더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에 님들 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됐죠? 자, 그래서 아주 말랑말랑한 경제학 초반에 나오는 수요 공급에 대한 얘기가 살짝 들어가 있었고요. 재미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나쁜 게 뭐냐면 내가 뭘 일부러 안 알려줬거든. 그러니까 그래프에 있는 건 솔직히 각주에 박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프에 있는 글자는 각주에 박아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안 가르쳐줬잖아. 물론 이거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무제품인데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하나만 더 알아가면 좋으니까 나온 김에 알려드리고 갈게요. 한계 비용이랑 한계 수익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조금 생각을 많이 한 친구들은 이게 뭐지? 하고 궁금했을 수도 있어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익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한계 비용이 뭐냐면 한 단위의 제품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해요. 뭐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차 한 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연필 한 세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단위의 제품을 생산할 때 우리는 뭐를 투입해야 돼 당연히? 일단 비용을 투입해야지. 투입되는 비용이 그러면 한계 수익은 뭘까? 똑같은 거예요. 한 단위의 제품을 얻는 이익이에요. 수익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얼마나 그러면 대기업이 개꿀인지 알려줄게. 얘들아, 어느 정도 전국적인 설비가 깔려 있고 이미 기반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으면 한 단위 제품 더 생산한다 그래서 그게 큰 영향을 미칠까?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래서 제품 생산의 양이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한계 비용 자체가 거의 무의미해져.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규모의 경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편의점보다 뭐가 더 많았게? 슈퍼가 훨씬 많았어. 그냥 일반 영세 소매 상들이 운영하는 슈퍼가 훨씬 많았는데 그거 다 죽었어. 뭐를 못 따라오냐? 규모의 경제를 못 따라와 그 사람들은. 니네 편의점에서 1+1 상품 막 팔지? 그냥 슈퍼 가면 1+1 상품 같은 거 잘 없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GS 리테일 같은 애들이나 CU 같은 애들이 편의점 하나를 점포 하나를 더 내는 게 걔네들한테 큰 무리가 있을까? 없어. 걔네는 이미 전문 인테리어 팀 따로 다 있고 전문 매대 관리 시스템 다 돼 있어. 점포 하나 새로 만든다 그래서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 이런 게 한계 비용과 한계 수익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알아놓으시면 언젠가 나중에 또 등장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아 하나 더 생산한다면서 그냥 요거를 좀 바꾸시면 한계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문제는 이런 거랑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푸는데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찾으라고 하네요. 자 정부가 공급자를 지정해서 시장 지배력을 전적으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뭐가 그랬게? 고속도로망이 다 이랬어요. 경부고속도로는 원래 국영에서 했다고. 한국도로교통공사라는 공기업이 존재하죠. 민자도로도 있고 그냥 공자도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시장 지배력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품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시장에 진입한 공급자는 자 상품의 차별화를 했다라는 건 이 사람 뭐 가지고 있어? 이미 독점력을 일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네. 독점력을 가지고 있으면 가격을 너네 같으면 낮출래? 내가 가격 안 낮춰도 나 독점력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만큼 팔면 되잖아. 손해볼 거야? 손해보기 싫잖아.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없지. 내가 이미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맞죠? 자, 독특한 재료로 상품을 만들었어. 차별화했네. 차별화한 기업은 자신의 상품에 대해 독점력을 보유할 수 있다. 독점 경쟁 시장의 단기 균형 상태에서 이윤을 낸 기업이 장기 균형 상태로 간다 그래서 같은 돈을 번다고 얘기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 장기 균형 상태로 가면 계속 뭐가 들어온다고요? 장기 균형 상태로 갈 때까지? 다른 시장 진입자들이 계속 들어올 거야. 그러면 내가 먹을 수 있는 파이의 양은 계속 줄어들 거야. 생산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중국이 존재하면 진입장벽으로 인해서 시장의 진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참 뭐 재미없어 보이니까 다들 돈 얘기하니까 재미없어 보이네. 돈에 관심이 없나 봐요. 태무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한번 막았지. 기억 안 나? 지금 그 저기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신 양반이 한번 막았잖아. 기억 안 나세요? 해외 배송 싹 다 막았잖아요. 관세 때린다고. 그거 명분이 뭐였는데? 우리나라 제조업자들 보호하겠다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태무 물건 싹 다 막았었다고. 그래서 니네 그거 못할 뻔했어. 해외 배송으로 충전기 사고 이런 거 못할 뻔했다고. 근데 전 국민적인 반발로 그때도 탄핵당할 뻔했다가 어떻게 잘 뻐기다가 이번에 결국에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모르겠고요. 자,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독점 시장, 독점 경쟁 시장 순서로 기업 리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보다 독점 시장이 현실에서 찾아보기 힘든 시장의 형태니 독점 시장은 이미 너희네 눈에도 많이 본 적이 있단 말이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가장 뛰어난 게 완전 경쟁 시장이 가장 뛰어나요. 저놈의 그래프에 완전 경쟁 시장이었으면 뭐가 필요가 없어. 수요는 이렇게 한 줄 갈 거고 공급도 사실 한 줄 갈 거야. 저런 그래프가 필요가 없어. 가장 효율적인 거야. 완전 경쟁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돼요? 안 돼요? 잠깐만. 내가 뭐 잘못 보고 있냐? 이거 49번 맞지? 나 오늘 이상한데. 잠시만. 자, 기업보다 니은이 현실에서 찾아보기 힘든 시장의 형태에 대해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면 안 되지. 틀리는 거지. 말을 해놓고 반대로 체크를 해놨네. 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완전 경쟁 시장보다 독점 경쟁 시장이 바람직하다. 가장 효율적인 거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했다. 위에 써 있었어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독점 시장과 독점 경쟁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비가격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랬어? 독점 경쟁 시장에선 비가격 경쟁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써놨는데 독점 경쟁 시장이 장기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독점 시장이 아니라 완전 경쟁 시장처럼 돼버린다. 그래서 초과 예언이 빰이 된다는 얘기죠. 답이 4번입니다.
그다음에 공급자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질 수 있냐? 이것도 애초에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틀린 거죠. 밑에 문제가 더 있나? 더 있네. 자, A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은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네요. A가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완전 경쟁 시장 내에서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은 수평선의 모양이 된다가 A였어요. 그러면은 찾아보시면 자, 1번 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급자만이 갖고 있다? 네. 상품 정보 얘기한 적 없는데요. 차별화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일정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차별화된 상품들이면 수요가 당연히 어느 정도 보장이 되겠는데? 그래서 일정한 수준을 벗어날 텐데 차별성을 가졌으면 말이 안 되고요. 수요자가 너무 많아서 공급자가 상품 이런 유토피아가 있나? 이런 사업은 바로 뛰어들어가셔야 돼요.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자가 적다? 이거 돈 버는 데예요. 이런 거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저는 못 찾았어요. 지금 뭐 열심히 사업을 구상 중인데 뭐 없네요. 뭐 없나?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 가가지고 팔 거 없나? 여튼 넘어가서요. 제품의 질이 동일한 시장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 가격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맞아요? 네, 맞아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가격 조정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만약에 가격을 위로 올리면 나는 도태될 거고, 내가 그러면 내리면 두 가지야. 다른 기업한테 두드려 맞고 치킨 게임 들어가서 그냥 공멸해 버리는 수가 있어. 그 산업 전체가 날아가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만약에 우리가 다 똑같은 거를 판다고 치자. 여기는 우리 모두 전부가 우리 학생 전부가 나까지 포함해서 같은 제품을 동일한 걸 생산하고 어느 정도 가격선이 맞춰졌어. 근데 내가 미친 척하고 이거를 막 불법 체류자들 데려다가 겁나 싸게 만들어가지고 했어. 니네 나 뭐 할 거야? 다굴 쳐서 밟을 거지. 그렇잖아요. 선생님이니까 봐줄게요. 뭐 이런 거 안 할 거잖아. 그럼 난 죽어. 결국엔 함부로 손댈 수가 없어요. 가격을.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따라가야 돼요. 그냥 수요와 공급선을 맞춰서. 개별 기업이 특정한 제품을 일정량 이상 생산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개별 기업이 특정 상품을 일정량 이상 생산하고 있으면 독점 경쟁 시장이지. 독점 경쟁 시장일 거 아니에요. 독점 경쟁 시장에서 새로 진입하는 사람이 없대요? 아직 먹을 게 있어요. 초과의 이윤이 있는 시장이에요. 독점 경쟁 시장이. 그래서 진입하는 기업이 없지 않습니다. 진입합니다. 자, 라스트. 이거는 뭐 생각을 하라라는 문제냐? 이거 그거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유휴 시설. 자, 뭐 비누를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팔았는데 원래 A 기업이 40%의 조각을 먹었대. 찬현아 왜? 너 비누 뭐 먹고 싶어? 비누 먹여줘? 자, 기업이 4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고 식물성 성분만으로 만들어진 비누를 판매하는 B 기업이 33%를 가지고 있었고 27%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음 해로 넘어오게 되니까 A 기업의 독점력이 올라갔어. 48%로 올라갔고 BC 기업은 각각 4%씩 빠졌어.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BC 기업은 19년도, 22년도까지 변동이 없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생산 설비를 몇 퍼센트에다가 맞추고 설비를 만들어 놨겠냐? 33%, 27%에다 맞춰가지고 너희가 생산 시설을 만들어 놨을 거야. 근데 올해가 되니까 갑자기 이게 매출이 빠졌어. 그러면 너희 공장 중간에 놀아 안 놀아? 놀아. 자, 읽었고 넘어가서 이제 선지 볼게요. A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8%를 올라갔대. 8%가 올라갔대. A 기업의 한계 수입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 자, 이거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뭐라 그랬어?
생산이 올라갔다. 점유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내가 팔아야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미 내가 팔았어야지 비누를. 그러니까 점유율이 올라갔대. 생산을 이미 많이 한 거야. 생산이 올라갔다라는 거 문제 없죠. 자, B, C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것을 통해서 B기업과 C기업은 평균 비용 곡선이 최저점에 도달한 지점 수준으로 비누를 생산하게 된 거야. 이거보다 못 판 거야. 이거보다 못 판 거야. 2번이네. 야, 시장 점유율이 33%인데 공장을 31%만큼 돌리면은 수요를 왜 안 쫓아가는 거야? 그거는 손해 보는 거잖아. 바보냐? 수요가 있으면 공장 설비를 늘려야지. 아니면 뭐 불체자 데려다가 불법 노동 시키든가. 자, 넘어가세요. ABC 세 기업 22년 변동 없었다. 그래서 초과이윤이 빵이었음. 더 벌어가는 놈도 없고 우위에 있는 놈이 없다는 얘기예요. 생산시설에서 우위에 있는 놈이 없다는 얘기고. ABC 세 기업 23년 점유율 A기업의 수요 곡선보다 아래쪽에 당연히 BC 기업이 있겠지. 43% 됐고요. 29% 됐고요. 23% 된 거지. 4%씩 빠졌으면 당연히 얘 밑에 있겠죠. 문제 없고요. A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BC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든 것을 통해서 A기업이 B기업과 C기업 경쟁력에서 우위적인 요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점유율이 올라갔으니까 뭐 우위에 있었겠지. 뭐가 더 좋았나 보지. 약용 성분이 개쩔었나 보지. 탈모가 완화됐나? 됐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고요. 경제 2조 넘어갈 건데 이제 채권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아마 안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 그래서 채권 얘기 빨리 봅시다. 자, 그냥 길기만 한 거 안 어려워요. 빨리 볼게요. 자, 채권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방채도 있고 기업에서 발행하는 기업채도 있고 네가 발행할 수도 있어요. 개인이 발행할 수도 있는데 사겠냐? 너 같으면? 그거? 뭘 믿고 사냐고. 얘들아, 채권을 산다는 건 내가 그 사람한테 뭐를 준다는 거야? 캐쉬를 그냥 쏴준다는 거지. 캐쉬를 쏴주고 뭐를 받겠다? 이자를 받겠다라는 건데 제가 언제 어떻게 잣될 건지 감이 안 나와. 너 같으면 소말리아 채권을 살 거야 안 살 거야? 탄자니아 채권 살 거야 안 살 거야? 야, 어떻게 될 줄 알고 내일? 우리나라 채권 가격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겁나 떨어졌겠지. 정치적인 불안은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예요. 네,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아, 왜 웃는 거지? 아,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아, 경험을 해도 몇 시간 만에 풀어제끼는 나라인데 우리보다 민주주의적인 나라가 어디 있어? 아니, 난 겁나 웃겼다니까. 분명히 술 먹을 땐 계엄이었는데 술 깨니까 계엄이 끝났어. 계엄 중에도 술을 먹고 있었다는 임지연. 저희 닭도리탕 집에서 소주 먹고 있는데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서 뭐 유가증권이래요. 자, 유가증권이 뭐냐면 얘들아, 증권이라 그래서 헷갈릴 필요 없어. 증명서에 대한 권리예요. 채무에 대한 증명서에 대한 권리,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채권이나 증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뭘로 구별하냐? 그냥 발행 주체가 좀 국가 단위의 큰 데라고 하면은 채권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조금 뭐 일반 기업이라든가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님들은 11월에 채권을 사실 건지 모르겠는데 여튼 이러한 중소 영세한 곳에서 발행하면 대체로 증권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가라는 건 가격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가격이 있는 채권이에요. 채권은 발행할 때 이자가 확정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이자가 변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 자, 내가 박찬현 채권을 샀어. 그러면 너는 그 채권에 적혀져 있는 이자만큼 계속 정해진 때에 따라서 줘야 돼. 안 주면은 너 뭐야? 그걸 우리 뭐라고 불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파산이라고 불러. 파산인 거야, 그러면. 그러면 아, 요즘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나라에서
요즘 뭐 나라에서 경기를 부양한다 그래서 금리를 막 내리더라. 그러니까 저기 장윤호 선생님 저한테 받아가신 10%짜리 채권도 좀 같이 내려드리면 안 될까요? 그럼 나 뭐라 그래? 뭔 까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님 채권 있잖아요. 님 채권이었잖아요. 우리가 뭐 은행입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고정 이자로 금융 상품에 해당한다. 어떨 때 채권이 많이 인기가 좋을 것 같아? 금리가 시장 금리가 낮을 때 채권은 인기가 많아질 거고 시장 은행이 그러니까 되게 쉬운 생각이야. 너가 님들 은행에다가 지금 보통 부모님들이 용돈 주실 때 계좌에다가 넣어주시지 않아? 계좌에다가 넣어주고 너희가 체크카드를 쓰는 형태거나 아니면 부찬이처럼 잘 살면 그냥 신용카드를 블랙카드 같은 걸 들고 다니겠지. 뭐 리플 팔아서 뭐 결제를 하시든가 뭐 알아서 하실 텐데 가끔 입금이 엄마 거 말고 찍혀 있을 때가 뭐 있니? 뭐 이자 해가지고 막 4원, 5원 뭐 이렇게 들어올 때 있어. 64원 뭐 이렇게 들어올 때 있다고. 너희들은 은행에다가 뭘 넣어준 거야? 캐쉬를 넣어줬으니까 그에 따른 이자를 너희는 받아가야지. 은행에다가 내가 일정 기간 돈을 넣어놨으면.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자를 고정 지급하는 금융 상품에 해당한다. 채권은 발행 주체에 따라서 국가채, 회사채, 지방채, 특수채로 나눌 수가 있는데 특수채는 전시채권 같은 게 있어요. 채권은 발행 주체에게는 장기적으로는 자금을 조달하게 하고, 그래서 채권은 사실상 뭐에 가깝냐면 상품이에요. 채권은 상품에 가까워. 나라에서 발행하는 상품이 채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뭐 돈이 많이 캐시가 필요하면은 뭐를 많이 팔아? 채권을 막 발행한다고. 그럼 외국인들한테 채권을 막 발행하고 국민들한테도 채권을 막 발행해. 그런 거 근데 사지 마세요. 애초에 캐시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 나라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미국 채권은 금리가 높을까 낮을까? 이자율이 높을까 낮을까? 미국 채권. 야, 미국 망하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주식 해보면서도 날려보고 코인 하면서도 날려봤는데 미국은 절대 안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웬만하면 미국 거 하세요. 국장하지 마시고. 그래서 만기 시에 안정적으로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게 하는 금융 상품이다. 그래서 너희가 채권을 산다라는 건 누구한테 돈을 주는 거야? 이 기업과 이 회사와 얘네들한테 직접 현금을 캐시로 찔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받으면 됩니다. 만기에. 채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만기, 액면금액, 액면이자율, 액면이자 등에서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대요. 근데 쫄지 마세요. 다 설명 친절하게 들어가요. 우선 만기는 채권 효력이 만료되는 날로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래.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채인 3년 만기 채권이며 회사채 역시 3년 만기 회사채가 가장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다음으로 액면 금액은 채권을 최초 발행할 당시 채권 표면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래. 그러면 사실 채권에는 채권이 이렇게 생긴 거야. 종이 쪼가리인데 여기에 뭐 써 있어? 일단 어디에서 발행했는지 발행 주체 써 있을 것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써져 있어요. 숫자가. 이게 만기 시에 상환받는 금액이야. 그리고 뭐 또 써져 있대?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무이표체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무이표체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이자율이 명시가 돼 있어.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여기에다 이거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그때마다 분기마다 받는 이자가 나오는데 1년 대체로 1년마다 받아요. 하지만 근데 1년마다 돈 받는 거는 좀 불편하잖아. 현금 유동성이 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분기로 잘라가지고 그리고 얘들아 분기는 대체로 3개월이다. 분기는 3개월이야. 1년은 몇 분기? 4분기야. 얘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분기로 나누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3년 만기가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대요. 액면 금액은 뭐 어쩌고저쩌고 만기시에서 상환받는 금액이에요. 액면 이자율은 채권에서 지급하는 이자율이다. 즉 채권은 일정한 기간마다 액면 이자율만큼 액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정기예금의 금리와 유사하다. 너희가 이해를 잘 못할까봐 정기예금의 금리와 유사하다 그랬는데 니네 그럼 정기예금은 알아? 뭔데? 정기예금 뭔데?
너희가 맞아, 기간을 정해놓는 게 되게 중요해. 그 전에 돈 뺄 수 있어 없어? 못 빼. 정기예금 들어놓으면은 내가 지금 입출금 통장처럼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정기예금 상품에 들어갔으면 나는 거기다 그냥 돈을 넣을 수밖에 없어. 언제까지? 만료되는 날까지 돈을 넣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금리와 유사하대요. 다만 정기예금은 만기 시에 원금과 함께 이자를 한 방에 싹 이렇게 주지만 채권은 해당 채권에서 정하는 기간에 맞춰서 액면 이자를 지급한다. 그러면 액면 이자는 그냥 곱해서 산정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채권 투자자가 받는 돈을 얘기한대요. 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을 겁니다. 그쵸? 그냥 친절하게 그냥 술술 써져 있어서 슬슬 읽으면 그래요. 그러려니 해요. 채권은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서 이 지급 방식과 만기에 따라서 입표채, 무입표채, 영구채인데 입표채는 액면 금액, 만기, 액면 이자율, 이자 지급 기간 등이 그냥 다 써져 있어. 여기 그냥 다 써져 있어. 다 써져 있는 채권으로 채권에서 정하고 있는 매 기간마다 액면 이자를 지급받고 만기 시에 여기 써져 있는 만큼 원금을 상환받는 채권이래요. 그래서 만일 액면 금액이 1억 원이고 3년 만기에 액면 이자율이 10% 분기 지급하는 이표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1억 원을 내가 투자를 하고 한 분기가 지나고 이 표를 옛날에는 진짜 다 수동으로 했을 거니까 이 표를 들고 은행에 찾아가면 이 은행에서 채권 발행기관 뭐 은행이든 아니면 증권사를 찾아가셔도 되고 방문하면 분기 이자인 2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 왜 250밖에 안 줘요? 1년에 얼마더라고? 1년에 1,000만 원이라고. 1년에 1,000만 원인데 분기마다 갔어. 그럼 1년에 1,000만 원을 받아야 돼. 몇 번 간다고? 너는 1년에 몇 번 가야 돼? 발행기관에? 4번 가야 돼. 그러니까 250, 250, 250, 250 이렇게 해서 다 합치면 1,000. 이렇게 해가지고 1,000 이렇게 1년에 받는 거예요.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거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다음 두 분기가 지나서 같은 방법으로 이 표를 들고 채권 발행기관을 방문하면 분기 이자인 200만 원을 또 받고요. 그래서 계속 따박따박 3개월마다 250씩 가져가는 겁니다. 매 분기마다 액면 이자를 지급받아 3년 후에 이 표채 만기가 되면 마지막 날이 있겠지? 마지막 내가 이제 이 표, 마지막 한 장 남은 이 표를 들고 이제 채권 발행기관을 방문하면 뭐를 같이 줘? 여기 써져 있던 원금과 마지막 이자 같이 받아서 1억 25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3년 만기 날에는 1억 250만 원을 받아요. 이렇게 매 분기마다 액면 이자를 지급받아서 뭐 그렇고 따라서 투자자는 원금 1억 원을 제외한 총 얼마의 수익? 3년 만기니까 1년에 1,0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의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무이표채가 있다. 무이표채는 말 그대로 이표가 없어. 이표가 없는 채권인데 무이표채를 매수하면 중간에 이자를 못 받아. 그러면 어떤 미친놈이 이표채 사지 무이표채를 사겠니? 자, 이표채가 너네들 더 이득이라고 생각했지. 그러면 무이표채를 팔고 싶으면 어떻게 팔아야 돼? 싸게 팔아야지. 1억 원보다 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뭐만큼? 이표채만큼은 싸게 팔아야지. 그래야지 무이표채도 팔리지. 그러면 할인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이표채 이자율만큼은 그래도 무이표채가 지급을 해줘야지. 니는 살 거 아니야. 야, 니는 미쳤어? 무이표채 누가 사? 그럼 다 이표채 사지. 그래서 무이표채는 이표가 없는 대신에 최초 발행 시에 애초에 까서 준다고. 뭐만큼? 이자만큼 까서 준다고. 사채업자한테 돈 안 빌려보셨겠지만 사채업자는 이렇게 돈 빌려줘요. 차용증 쓸 때 내가 1,000만 원을 너에게 빌렸다라고 하면 걔가 나한테 주는 돈은 800만 원만 줘. 먼저 선이자 떼고 준다고. 저도 사채업자한테 돈 빌려본 적은 없습니다.
할인이란 쉽게 이해하면 선이자를 떼고 발행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선이자가 뭔지 밑에 써져 있어요. 한번 볼게요. 빚을 쓸 때 본전에서 먼저 떼가는 이자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표가 이익이야, 무이표가 이익이야. 이 표가 더 이익이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무이표채를 팔고 싶어. 그럼 어떻게 팔아야 될 거야? 싸게 팔아야지. 손해볼 거야? 안 손해본다니까? 그 누구도 손해보지 않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액면금액이 1억 원에 무이표채가 3년 만기 할인율 10%로 발행이 되면은 채권 투자자는 애초에 얼마에 산다고? 2,500 그러니까 얼마 깐 거야? 2,496만 뭐 여튼 뭐 대충 한 2,500만 원 깐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할인율이라고 들어가 있지. 이것은 뭐의 역할이랑 같은 거냐? 이표채 이자율이랑 사실 같은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까서 팔아야 되는지 알겠죠? 안 팔리니까 까서 파는 거야. 채권을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매수한 무이표채를 3년간 보유해서 만기가 되면 채권 발행 기간에 제시해서 액면금액인 1억 원을 받아. 나쁘지 않을지도 7,500에 사서 3년 참으면 1억 준다고. 그래서 할인율은 10%지만 실제로 무이표채가 얻는 수익률은 10%보다 높아. 10%는 얼마였어? 1,000만 원이었는데 결국엔 2,500 이익 본 거랑 같은 거잖아. 2,490 얼마 이익 본 거잖아. 그래서 수익률이 10%보다 높다고요.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을지도. 마지막으로는 영구채가 있는데 영구채는 만기가 없어요. 만기가 없으면은 이거 왜 할까? 자, 우리 같은 소시민에게는 뭐 미친놈은 아니고 영구채를 왜 사? 뭘 믿고 하겠지만 이제 부찬이의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재산이 방대하실 테니 내가 뭘 믿고 이유찬한테 내 전 재산을 물려줘. 그럴 바에는 미국 영구채에다 갖다 받고 이유찬이 따박따박 이자를 받아먹게끔 하는 게 이 새끼가 무슨 사업한다고 꼴값 떨다가 재산 다 날려먹을 줄 알고 이게 나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뭐를 계속 받는 거야? 이자를 계속 받는 거야.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한 방에 200억, 300억씩 사버려. 그리고 평생 내 후손들도 대대로 미국에서 뭘 받아가? 이자를 받아가. 나쁘지 않지 않아? 좀 길게 생각하면. 근데 우리 같은 소시민들한테는 지금 당장에 눈앞에 돈밖에 안 보여서 난 당장 카드값 내기도 벌벌 떨리는데 뭔 놈의 영구채냐고. 자, 그래서 1억 원의 영구채가 액면이자율 5%로 발행됐다고 하자. 해당 영구채 매수자는 매년 얼마 받게 된다고? 아까 10%에 1,000만 원이었으니까 5%에서 500만 원을 받게 영구적으로 지급받는다. 이게 되게 엄청 메리트가 있어요. 영구적이라는 게 그 나라 망하기 전까지 계속 받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영구채는 이자를 영구적으로 받는다는 점에서는 좋은 자산이 될 수 있으나 시중금리나 물가 같은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하지만 사실 영구채만 그런 건 아니야. 모든 채권이 다 그래. 자, 우리나라가 니네가 이제 잘 모르겠지만 한창 경제 호황기였을 때 은행 이자 얼마 줬게? 은행 이자?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때 88 올림픽 막 개최하기 직전에 그때 우리나라 초급속 성장기잖아. 뭐 전 세계에 뭐 3호를 맞았다고. 안 좋은 게 없었다고. 석유도 좋았고 뭐 경제도 좋았고 서로 사이도 다 좋았고 소련 마음 많이 돈잔치야. 개쩔었어. 그때 얼마 줬게? 우리나라 은행 이자. 니네가 은행에다가 돈 100만 원 집어넣으면 25% 줬다. 싼 게 25%였어. 많이 주는 게 28% 줬어. 1년에. 근데 네가 10년 만기 채권을 10%짜리를 사버렸어. 배 안 아파 안 아파? 배 아파 뒤진다고. 은행 이자가 28% 주는데 채권이 10% 줘. 그럼 니네 채권 살래? 은행에 돈 넣을래? 은행에 돈 넣겠지.
그러니까 다른 경제 상황에 따라서 채권에 뭐가 변동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가격을 싸게 팔아야지. 아까 얘기했잖아. 매력이 없으면 어떻게 팔아야 돼? 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야. 할인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까서 팔아야지. 그런데 채권 가격은 자 그리고 뭐 어느 채권이든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지금 언급이 안 돼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신뢰도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원래 채권은 발행할 때 그 발행 주체의 신뢰 평가를 어디서 해주냐면 신용은행 평가기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트리플 A급 A 뿔뿔뿔에다가 트리플 A를 붙일 수 있거든. 트리플 A에 A 뿔뿔뿔 하면은 최고 미국 같은 채권. 그러면 야 니네 미국 채권 다 사고 싶지? 이자 많이 주겠냐 미국이? 이자 많이 안 줘. 그럼 어디 같은 나라가 이자 많이 준다고? 아르헨티나 채권 뭐 이런 거 있잖아. 언제 망해도 안 이상한 채권은 어떻게 팔아야 돼? 이자를 많이 붙여줘서 팔아야겠지. 아니면 겁나 싸게 팔든가. 그래서 채권 가격은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액면 금액과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액면 금액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도 있겠지. 시장 금리는 계속 변동하니까. 채권의 액면 이자율이 시장의 이자율보다 높아. 그러면 너네 메리트 있어 없어? 그냥 쉽게 생각해. 채권의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으면은 매력적이지. 사고 싶잖아. 돈을 더 많이 준대 은행보다. 그러면 매력이 높아져서 채권 가격은 액면 금액보다 뛴다고. 더 비싸게도 산다고. 뭐 액면 금액이 1억인데 1억 1억 1,000에도 산다고. 이자율이 너무 메리트가 좋으니까. 어차피 3천 받는 건 똑같으니까. 반대로 채권의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으면 너네 그거 안 사고 싶잖아. 사기 싫잖아. 은행에 돈 넣지 미쳤냐? 할 거잖아. 이 경우에는 채권에 투자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팔아야 돼? 싸게 팔아야 돼. 저렴하게 팔아야 돼. 이 중에 시장 이자율과 채권의 액면 이자율이 같은 경우를 액면 상태라고 하는데 시장 이자율이 액면의 이자율보다 낮은 상태. 그러니까 자 쉽게 생각하면 매력적이야 안 매력적이야? 채권이 매력적이야. 매력적일 때를 뭐라고 불러? 할증 상태라고 불러. 잘 호황기. 그래서 매력적이야 채권이. 매력이 커. 할증 상태라고 부르고 니네 밤에 택시 타면 할증 붙지? 돈 추가로 내는 게 할증이지? 그러면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채권의 액면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당연히 채권 매력이 떨어지지. 채권의 가격이 그러면 액면 이자율보다 싸져. 그러면 우리 아까 액면 가격보다 선이자 떼서 깠다 그랬지. 그때 뭐라고 표현했어? 할인이라고 들어갔었잖아. 마찬가지야. 그래서 채권의 매력이 낮으면 이를 어떤 상태? 할인해주는 상태라고 부른다고. 이처럼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시장 이자율이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역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요. 문제 없죠? 글이 좀 친절한 편이에요, 이건. 또한 채권 가격은 채권 만기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액면 금액이 10,000원이고 액면 이자율이 10%짜리 5년 만기 채권이랑 10년 만기 채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시장 이자율이 10%로 액면 이자율과 동일할 경우엔 당연히 그냥 액면 상태가 되겠지. 그러나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낮을 경우 이거 어떤 경우야? 채권이 매력적이야 매력적이지 않아?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낮아 매력적이네. 그러면 할증 상태네. 할증 상태에서는 10년 만기 채권의 가격은 5년 만기 채권에 비해 급격히 오르게 돼. 왜? 니네 오래 받고 싶어? 짧게 받고 싶어? 오래오래 받고 싶잖아. 시장 이자율보다 낮을 때는 높을 때는 시장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이 높을 때는 오래오래 빨아먹고 싶잖아. 그러니까 뭐가 더 비싸? 10년 만기 채권이 5년 만기 채권보다 급격하게 뛰는데 자 반대로 가면 10년 만기가 급격하게 빠지겠지. 그래서 반면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을 경우 그러니까 할인 상태일 경우에는 10년 만기 채권 가격은 5년 만기 채권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떨어져요. 그만 빨리 청산해버리고
그냥 은행에 돈 넣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본인들도 들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빨라요. 자, 그래서 52번 문제 빠르게 볼게요. 오늘 한 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지? 다 알아들었지?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대상을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오이씨, 구분 잘 해놨네. 여러 가지 다 얘기해줬죠? 뭐가 있으면 2표, 2표가 있으면 2표체, 뭐 2표 없으면 무이표체, 아니면 영구적으로 받으면 영구체, 다 해놨고요. 일의 과정과 절차를 과정 나왔어? 절차에 따라 절차를 순서에 따라서 설명하고 있어? 그런 건 없는데요? 얘들아, 그러니까 너무 파편적, 저기 한 부분에 있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면 된다며. 200받, 250 받고 또 가면은 또 250 받는다며. 그거 일의 과정과 순서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야, 이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데? 이 글 전체를 가지고 오라니까? 글 전체의 구조를 물어보고 있는데 왜 일부분 가지고 지역적으로 따지는 거야?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독자의 이해를 도와주고 있어요. 만약에 1억 원 뭐가 있다고 해보자, 가정해보자, 뭐 계속 이런 거 했었고요.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 계속 들어줬고요. 뭐 이럴 경우엔 이렇게 된다, 저럴 경우엔 저렇게 된다 해줬고요. 비교와 대조, 뭐 이표와 무이표, 그리고 뭐 영구체, 그 다음에 할증 상태, 할인 상태 전부 다 비교 대조 해주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문제 없죠?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를 또 고르랍니다. 채권의 종류는 발행 주체에 따라 다양하죠. 뭐 회사채도 있고 국채도 있고 특수채도 있고 채권은 이자가 확정되어 있는 금융상품이라고 처음에 밝혀놨고요. 채권은 액면 금액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죠.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채권의 액면 금액이 정하는 기간에 맞춰 야, 액면 금액 받는 거야? 이자 금액 받는 거지. 액면 금액이 아니죠. 그리고 상환이라는 단어는 아는데 왜 이러면 분기별로 이자만 받아요. 만기에 액면 금액 상환받는 거고요. 자, 액면 채권이자의 채권의 액면 이자는 액면 금액의 액면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다. 맞는 말이죠? 문제죠? 자, 회사채랍니다. 2표채고요. 3년 만기에 금액 10,000원짜리 6% 분기 지급한대요. 자, 회사가 채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8,000원이래. 아, 지금 시장 이자가 높은가 보다. 지금 어떤 상태야? 할인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수민이는 채권을 80만 원어치 매수했대. 몇 개 산 거야? 채권? 10개. 10개 산 거야? 8만 원어치인데 그러면? 100개. 100개 산 거네. 상윤이 미쳤노. 100개 산 거야. 야, 그러면 10개월 동안 보유했어. 몇 분기 가지고 있었어? 3분기 가지고 있었네. 10개월 후에 회사채가 채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9,000원이네. 아, 시장 이자가 조금 내려왔나 보다. XXX 회사의 액면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상황이겠군. 시장 이자가 더 많이 주니까 가격을 싸게 파는 거겠죠? 수민이는 회사채를 10개월간 보유하면서 이자 45,000원을 받았겠군. 자, 1년에 얼마 받아요? 1년에 얼마 받아요? 잠깐만. 1년에 6만 원이지. 그러면 분기로 나눴으니까 얼마냐? 나누기 4하면 15,000원 받네? 3분기 곱하기 3 하면 되겠네? 그럼 45,000원 나오네? 45,000원 맞네. 시장 이자율이 6%보다 낮아진다면 채권이 메리트가 좋아지겠지. 가격이 액면 금액보다 높아지겠지. 만기 시에 회사 이러면 니네 이 채권 사지 마라. 왜 내가 낸 돈만큼 줘? 액면 금액만큼 줘야 될 거 아니야. 미쳤어? 왜 80만 원만큼 주는데 100만 원 줘야지. 깡패야? 뭐야? 자,
넘어가서요. 9,000원에 매도한다면 이거 10만 원 버는 건 다 아시겠죠? 80만 원에 사서 90만 원에 팔았다는데 10만 원 벌었겠죠? 자, 55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답만 빠르게 보겠습니다. 결국 그래프 문제가 짜증날 거니까. 자, 기억이 이표체, 무이표체, 영구체 순서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영구체는 기억 니은과 달리 이표체, 무이표체와 달리 시장 이자율이 채권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머리가 틀리냐? 아까 전에 수민이 이표체였는데 시장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지? 시장 이자에 따라서 가격 달라지잖아. 모두인데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채권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머지 것 다 맞는 말이고 이거 해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갈게요. 빨리 풀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A에서 설명하는 채권 가격 시장 이자율 만기간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를 그 가가 어딨노? 액면 금액이 10,000원이고 액면 이자율이 10%인 5년 만기 채권과 10년 만기 채권이 가요. 위에 보이시면 찾으시면 되고요. 자, 찾아봅시다. 자, 우리 그래프 볼 때 어디 먼저 읽으라고? 축 먼저 읽으라고. 축 먼저. 시장 이자율은 계속 증가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이 Y축에 있어. 그럼 시장 이자율이 올라갈수록 채권 가격은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채권 가격은 밑으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 반대로 그래프, 정비례 그래프가 있는 건 다 제껴야 되겠네. 4번, 5번 날라가고요. 1, 2, 3 중에 고르면 되는데 그러면 시장 이자율이 계속 증가하는 거네. 시장 이자율은 계속 증가할 거야. 그러면 뭐가 더 싸냐? 10년 만기가 싸냐? 5년 만기가 싸냐? 5년 만기가 더 싸지? 그러면 두 개 남았는데? 잠깐만, 5년만, 내가 잘못 봤다. 5년 만기가 더 싸야지. 아니지. 시장 이자율이 증가하면 10년 만기가 더 싸야지. 야, 시장 이자율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의 메리트가 없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거 빨리 청산하고 은행으로 갈아타야지. 자, 그러면 10년 만기가 진한 색이니까 10년 만기가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 몇 번이냐? 1번이네? 끝났네? 뭐 이렇게 쉬워. 자, 이렇게 해서 채권 얘기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경제 3, 경제 4 이렇게 해오시면 됩니다. 경제 3, 경제 4. 철학보다는 좀 나을 거예요.